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우리 인간의 발을 보고 인체공학적으로 최고의 걸작이자 예술품이라고 아주 극찬을 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내 몸보다 약 한 50배 이상 크기가 되는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발은 평생을 이렇게 큰 몸뚱아리를 짊어지고 평균적으로요, 누구나 지구 2바퀴 내지 3바퀴 정도를 걸어서 평생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우리 발입니다. 건강하마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건강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범수입니다. 인하대병원 정형외과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 김범수 교수의 발편한 세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정형외과 족부 전문의가 알려주는 발건강 관리 바이블 100세 시대 두발 혁명의 저자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바로 심장이잖아요. 근데 저 밑에 있는 발한테 왜 이렇게 멋있는 별명을 지어졌을까요? 그죠?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고 다 손도 중요하고, 하지만 손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첫째는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에 전신의 혈액이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준 그 혈액이 밑에까지 쭉쭉 내려갔다가 다시 발끝까지 갔던 피가 다시 중력을 거슬러서 1m 이상을 심장 쪽으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심장의 펌프질만으로 이게 전신을 다 돌리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 밑에서 누군가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발과 종아리에 있는 근육입니다. 발과 종아리의 근육이 쥐어짜줘야 그게 펌프질이 돼서 혈액이 쭉쭉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신 혈액순환에서 발과 종아리의 근육이 심장과 함께 이렇게 파트너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요, 발은 전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발이 아프면 우리가 제대로 활동하고 걸을 수가 없잖아요. 좋아하는 운동도 하지 못하고 친구들 만나러 나가지도 못하고 일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면 마음도 우울해지고 운동하지 못하면은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이 약하신 분들은 나중에 노년이 되면 노화 현상도 좀 급속도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신 건강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탈리아의 천재 예술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우리 인간의 발을 보고 인체공학적으로 최고의 걸작이자 예술품이라고 아주 극찬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발이 정말 오묘하게 기능적으로도 멋지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발에는요, 한쪽 발에 뼈가 총 26개가 있습니다. 영어 알파벳 숫자하고 같은데요. 그 양쪽을 합치면 52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 전체의 뼈가 총 204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의 한 4분의 1에 해당되는 그렇게 많은 뼈가 발에 있는 거예요. 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손은요, 우리 물구나무 서기하고는 많이 못 걷잖아요. 그죠? 그게 팔 힘이 약해서이긴 하지만, 발이 만약에 손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으면 우리도 많이 두 발로는 걷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가장 유사한 동물이 원숭이과 중에서도 침팬지인데요. 침팬지도 두 발로 걸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몇 발짝 걷다 보면은 힘들어서 금방 다시 네 발로 걷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침팬지의 발에는 아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발이 이렇게 오묘하게 생긴 것은 이렇게 아치 구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딛고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하고 또 박차고 나갈 때는 그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에너지 효율적으로 우리가 보행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이 발의 크기를 보면요, 우리 전신의 약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발이 나머지 98%의 무게를 이고 사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내 몸보다 약 한 50배 이상 크기가 되는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발은 평생을 이렇게 큰 몸뚱아리를 짊어지고 걷는 것뿐만 아니라 뛰기도 하고요. 우리가 평생 걷는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평균적으로요,
누구나 지구 2바퀴 내지 3바퀴 정도를 걸어서 평생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우리 발입니다. 네, 발이 보내는 그 구조 신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든지 없던 증상이 생기면 뭔가 이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통증이죠. 발에 없던 통증이 뒤꿈치든 앞꿈치든 없던 통증이 느껴진다. 이게 누구나 쓰다 보면은 뭐 일시적인 통증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통증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당뇨 환자들 뿐만 아니라 발 쪽에 혈액순환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발이 좀 저림 현상, 발이 찌릿찌릿하고 화끈거리고 감각이 먹먹해지고 뭐 발이 시리고 차갑고 뭐 이런 느낌들도 있고요. 혈액순환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발이 많이 붓는 경우도 있어요. 부종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예전에 비해서 내가 걷고 활동하는데 발이 많이 피로하다. 피로감을 좀 자주 느낀다. 그런 것들은 이제 발의 근육이 좀 약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발에 변형이 오는 경우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젊었을 때는 발이 보통 이렇게 아치도 짱짱하고 이뻤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아치가 조금씩 체중에 의해서 조금씩 낮아져서 성인형 평발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치가 낮아지면 발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발볼이 좀 넓어져요.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는 발볼도 좀 넓어지고, 그래서 젊었을 때 신었던 신발 사이즈가 좀 이제는 잘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증상이고요. 또 여성분들 특히 많으신데 무지외반증이라고 엄지 발가락이 이렇게 삐뚤어지는 변형이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작은 발가락들도 이렇게 갈퀴처럼 휘는 이런 변형들도 다 있어요. 이런 변형이 오는 것도 발의 근육이 약해지고 발이 좀 노화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의 중심, 풋코어 근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발이 요즘에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발이 별로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신발이 저절로 이렇게 걷게 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이요. 미국 사람들은 집 안에서까지 신발을 신고 지내거든요. 잘 때 빼고는 다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아치가 무너지는 경우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요. 네, 우리가 전신의 건강을 위해서 코어 근육이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복근, 그 다음에 척추 세운근, 그 다음에 골반의 근육, 엉덩이 근육, 이런 근육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플랭크 운동도 하고 코어 근육을 길러야 된다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발에도 발의 중심, 풋코어 근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바닥과 이렇게 뼈로 되어 있는 이 아치 부분, 그 사이에 오목한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이런 자잘한 잔근육들을 통틀어서 코어 근육이라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검사를 해보면 발의 중앙에 생각보다 두툼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요, 발가락을 벌리고 오므리고 구부리고 펴고 하는 이런 기능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발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의 이런 힘, 우리가 접지력이라고 하거든요. 손에는 악력이 있죠. 발에는 접지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고 있지만 사실은 발이 바닥을 이렇게 잡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뿌리 역할을 해주는 힘이 있어요. 그걸 접지력이라고 하는데, 접지력이 좋아야 쉽게 넘어지지 않는 거고, 접지력이 약해지면 생각보다 이렇게 훌러덩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풋코어 근육의 기능입니다. 네, 풋코어 근육도 근육이기 때문에요. 나이가 들면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요,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오래된 근육 섬유는 파열돼서 없어지고, 또 우리가 운동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쉽게 파열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새로운 근육 섬유가 생겨서 메꿔져야 되는데, 그런 근육의 자연적인 재생 능력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서서히 약해지게 됩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어때요? 운동은 젊었을 때만큼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근육 섬유는 서서히 약해집니다. 풋코어도 근육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가
코어 근육이 어떤 기능 한다 그랬죠? 발가락을 벌리고 모으고 구부리고 펴고 이런 동작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육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화와 운동 부족으로 서서히 약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요. 신발에 의한 과잉 보호예요. 우리가 신발이 요즘에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걸으면 발이 별로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신발이 저절로 이렇게 걷게 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쿠션도 좋고 이렇게 우리가 중심 잡으려고 많이 애를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아치도 서포트 해주고 뒤축도 잘 잡아주고 발목까지도 잡아주고 롤링 해주는 밑이 둥근 그런 신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발을 신고 걸으면 발 근육이 맨발로 걸었을 때 비해서 많이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발에 평생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근육도 충분히 써먹지를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이요. 미국 사람들은 집 안에서까지 신발을 신고 지내거든요. 어려서부터 집 안에서까지 신발을 신고 잘 때 빼고는 다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아치가 무너지는 경우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요. 그만큼 풋코어 근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풋코어 근육이 약해지는 것은 여러 가지 발 질환이 생기는 것하고 아주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발은 이렇게 아치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아치를 이루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는 골격 구조고 인대들이 이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과 힘줄이 잡아당겨주고 있습니다. 발바닥에 있는 이 코어 근육들도 이 구조적인 안정성에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발의 근육이 약해지면, 근육이 짱짱하면 아치가 짱짱하고 건강한 거예요. 발이 튼튼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발을 받치고 있는 근육이 약해지면, 근육이 흐물흐물해지면, 근데 체중은 그대로 있으니까 발이 계속 이 피로가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치가 조금씩 서서히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형 평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주 흔한 질환이죠. 족저근막염. 아마 발바닥 아프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병원 가면 족저근막염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족저근막염은요, 이 발바닥에, 발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막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근막인데, 이게 우리가 걸으면 이 족저근막은 이렇게 늘어나는, 이렇게 잡아당겨지는 힘을 받겠죠. 그런데 족저근막뿐만 아니라 풋코어 근육이 그 체중을 같이 감당을 하고 있어요. 족저근막과 풋코어 근육은 같은 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풋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근육이 해야 될 일을 충분히 하지 못하니까 같은 편에서 저 친구가 일을 열심히 안 하니까 혼자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저근막으로 가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풋코어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두고 이 족저근막만 여기다가 충격파 치료를 한다든지 주사를 맞는다든지 그러면 일시적으로 염증은 빠르게 감소될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인 풋코어 근육이 약해진 게 그대로니까 걷다 보면은 또 손상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족저근막염이 잘 안 낫는 것 같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여성분들이 아주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무지외반증이라고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삐뚤어지고 엄지발가락 관절 부위가 튀어나오는 그런 변형이죠. 무지외반증인데, 무지외반증 하면은 대부분 신발 탓만 하세요. 너무 뾰족구두를 많이 신었다, 그래서 생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신발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요. 풋코어 근육도 무지외반증 발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풋코어 근육이 발가락을 이렇게 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엄지 벌림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 풋코어 근육 중에 가장 큰 근육인데요. 엄지를 벌려주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튼튼하면 엄지발가락이 신발 방향으로 이렇게 반대로 넘어가기가 어렵겠죠. 저항을 해주니까. 그런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요, 그러면 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얘가 훅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외반증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이렇게 발가락 벌려보라고 하면은 이 사이를 못 벌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풋코어 근육이 약해진 거예요.
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내 풋코어가 기능이 괜찮은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한번 같이 해보실게요. 모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발가락을 곧게 펴보세요. 구부러지지 않게 모든 마디마디가 곧게 펴서 바닥을 꾹 눌러보세요. 곧게 펴는 것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꼬부라진 채로 굳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다 풋코어 기능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꾹 누른 상태에서 엄지만 한번 이렇게 1등 딱 들어보겠습니다. 엄지척, 엄지 1등 해보세요. 나머지는 꾹 눌러주셔야 돼요. 바닥을 꾹 누른 걸 유지한 상태로 엄지만 들어보세요. 잘 되시나요? 잘 되시면 좋은 거고요. 안 되시면 심각한 거예요. 이 동작, 쉬운 동작조차 안 되면 심각한 겁니다. 반대로 엄지를 꾹 누르고 나머지 4개 발가락을 딱 들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엄지 발가락, 이 발 안쪽으로 해서 막 쥐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지금 엄지 벌림근, 그 다음에 엄지 굴곡 근육을 쓰는 거거든요. 평소에 잘 안 쓰는 근육에 힘이 들어가니까 쥐가 나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발가락 벌리기예요. 발가락 사이사이를 이렇게 쫙 벌려보세요. 발가락 사이사이를 쫙 벌려서 사이사이에 바람이 통하는 것처럼 사이가 쫙 벌어지는지, 5개 발가락 사이가 모두 벌어지는지 한번 해보세요. 사이가 잘 안 벌어지고 이렇게 붙어서 안 떨어져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근육이 작동을 잘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모아보세요. 2번째 발가락을 중심으로 5개 발가락 사이사이에 이 사이사이에 공간이 없도록 딱 붙여보세요. 근데 이때 주의하실 거는 발가락을 구부리면서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 곧게 쫙 편 상태로 모으셔야 됩니다. 어느 한 군데 사이가 조금 안 모아지고 벌어져 있다. 그러면 또 그 근육이 약한 거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자가검진법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결국에는 풋코어를 강화시키는 운동 방법이에요. 그래서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그게 운동이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일상 속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앉아서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꾸준히 해보시면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무지해반증 환자들한테 특히 좋은 운동이 하나 있는데, 자, 발가락 벌리기 운동인데요. 앞꿈치를 붙인 상태로 5개 발가락을 다 들고요. 그 다음에 발가락 사이사이가 모두 벌어지도록 이렇게 쫙 벌려보세요. 그 상태로 새끼발가락만 딱 내려서 바닥에 닿고, 그 상태로 엄지발가락도 눌러서 바닥을 꾹 닿아보세요. 2, 3, 4는 쫙 펴서 들고 있고 첫 번째와 5번째만 꾹 눌러주는 겁니다. 이 상태로 5초씩 버티는 거예요. 잘 안 되시죠? 이게 잘 되면요, 골고루 풋코어 근육이 자극되고 무지해반증, 또 비슷한 변형이 새끼발가락에 생기는 소건망류 환자들한테도 아주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풋코어만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 발 단축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발을 이렇게 발가락을 구부리지 말고요, 발가락에는 힘을 뺀 상태로 앞꿈치를 뒤꿈치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취가 조금 이렇게 올라오는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이 한 1cm 정도 좀 작아지게 되는데, 그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발바닥이 튼튼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발가락을 많이 사용해 주시면 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거리기, 수건 웅크리기, 수건 쥐었다 폈다, 이런 것도 좋고요. 옆 사람 발가락으로 꼬집기도 좋고, 발가락으로 가위, 바위, 보, 이렇게 가위바위보 운동도 좋고, 또 리모컨 누르실 때 손가락으로 누르시지 말고 발가락으로 이렇게 볼륨 버튼이나 채널 버튼 조절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발로 균형 잡는 거 굉장히 좋아요. 한 발로 서서 너무 쉬우면 눈 감고요, 팔 벌리고 균형 잡으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10초, 15초, 30초 버티는 거예요. 그때 넘어지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쓸 때 발에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균형 감각 훈련도 되고 반사신경도 자극이 되면서 발 코어 근육에 많은 운동이 됩니다. 몇 년 동안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았는데도 안 낫는다, 몇백만 원어치 치료를 받아도 안 낫는다라는 분들 너무너무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
제가 병원에서 이런 운동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드린 이런 운동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운동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 효과는 그때뿐이고 또 금방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족저근막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족저근막염 환자가 이렇게 많은지를 미처 몰랐었는데요. 발바닥에 족저, 발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얇은 근막이 있어요. 근막이라는 거는 널힘줄이라고 하는데 섬유 조직으로 된 넓은 힘줄 같은 띠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아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뼈로 이렇게 아치가 있고 그 아치를 밑에서 짱짱하게 버티게 해주는,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족저근막이 있어야 아치가 유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발을 구르기를 할 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족저근막이요 너무 짱짱해요. 뻣뻣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다 보면 이게 끊어지거나 조금씩 찢어지거나 미세하게 파열이 생길 수 있겠죠. 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족저근막에 몇 가닥이 투둑하고 미세하게 파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출혈이 생기고 붓고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아픈 게 족저근막염입니다. 그 족저근막염의 통증은요, 특히 걷기 시작할 때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딱 몇 발짝 걷기 시작할 때 발 뒤꿈치가 아프다. 내지는 이렇게 오래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 걷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몇 발자국 걷는 동안 뒤꿈치가 아프다. 그게 족저근막염이에요. 근데 조금 걷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네 라고 하시거든요. 그게 처음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좀 생기다가 좀 걷다 보면은 이게 조금 늘어나면서 그냥 적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그런 식으로 많이 하루 종일 걷고 나면 또 발뒤꿈치에 통증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아픈 게 족저근막염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원인은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너무 무리해서 그런 거예요. 과사용. 족저근막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겠죠. 근데 그 한계치보다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얘가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족저근막에 무리가 되면 안 좋은 겁니다. 만보 걷기, 2만보, 3만보 하루 종일 그걸 매일매일 하다 보면 피로가 누적되니까 족저근막이 버티지 못하고 손상을 입게 되고요. 체중도 당연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겠죠.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족저근막 입장에서 무슨 죄예요. 이 무거운 무게를 얘가 다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무게를 1kg만 빼도 족저근막은 그만큼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체중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요. 발의 아치도 연관이 있어요. 아치가 정상적인 모양을 하지 못하고 너무 낮아져서 평발이라든지 또는 너무 높아서 요족인 경우에도 다 족저근막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두 번째 중요한 원인은 바로 스트레칭 부족으로 족저근막이 너무 뻣뻣해서입니다. 족저근막이 우리가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서 말랑말랑하고 부드럽다면 우리가 많이 걸어도 얘가 잘 견딥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뻣뻣해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느 관절이나. 마찬가지로 족저근막도 여기를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서 부드럽게 해주면 얘가 손상되지 않을 텐데 얘가 뻣뻣한 채로 그냥 걷기 시작하면 얘가 더 쉽게 찢어지고 손상되게 됩니다. 족저근막염 환자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 세 번째 원인은 바로 풋코어 근육의 약화입니다. 족저근막 바로 위에 풋코어 근육이 생각보다 두툼하게 근육층이 있어요. 얘네들은 한편입니다. 족저근막과 근육이 같이 체중을 떠받치고 아치를 서포트하고 구르기를 같이 해주고 이 역할들을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근육이 약해지면, 근육이 흐물흐물해지면 근육이 해야 될 일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족저근막이 훨씬 더 그걸 다 독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체중은 똑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풋코어 근육이 약해진 만큼 족저근막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되고 더 쉽게 족저근막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족저근막염은 의학적으로
자연적으로 저절로 낫는 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로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얘가 저절로 낫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염증일 뿐이에요. 족저근막에 생긴 염증이잖아요. 염증은 우리 몸에 자연적인 치유 기전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염증 과정을 통해서 자연 치유가 되면서 싹 치유가 되고 싹 흡수가 돼서 없어져요. 그래서 완전히 정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걷기 시작하면은 또 아프단 말이에요. 그거는 기존에 있던 염증이 안 난 게 아니고요. 근본 원인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걸으면 다시 새로운 손상과 염증이 추가적으로 생기고 염증이 반복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또 통증을 느끼게 되고 겉으로 봤을 때는 족저근막염이 계속 안 낫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근본 원인을 해결해서 족저근막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염증 단계에서는 우리가 잘 관리하면은 이게 완전히 회복이 가능해요. 조직이 완전 치유가 되고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염증을 방치를 하게 되면 이게 너무 만성화가 되게 되면요. 자연적인 치유 기전이 식어버려요.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치유 기전이 서서히 말라서 없어지고 그러면은 그게 만성화가 되고 조직이 변성이 됩니다. 조직의 변성이라는 것은 조직이 다른 조직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근육이 아닌 섬유 조직으로 또는 지방 조직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회복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초기 염증 단계일 때부터 잘 관리하는 게 깨끗하게 낫는 비법입니다. 그 원인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족저근막염의 원인 3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죠? 무리해서. 너무 과사용, 너무 많이 썼다면은 걷는 걸 줄이시면 되고요. 만보 걷기 하지 마세요. 만보 걷기 하셔서 발바닥이 아프시면 만보 걷기만 안 해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게 원인이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체중을 조금 줄여주시면 쉽지 않은 거 알아요. 하지만 체중을 줄이면 발바닥이 저절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이 뭐였죠? 스트레칭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족저근막이 너무 뻣뻣한 채로 쓰게 되는 거. 그게 원인인 분들은 발바닥을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게, 그래서 애기 피부처럼 부드럽게 해줘야 추가적으로 손상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원인, 풋코어 근육 약화였잖아요. 발바닥의 근육이 약하니까 족저근막이 독박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발바닥의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면 족저근막이 그만큼 편안해지겠죠. 그래서 족저근막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풋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야 된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풋코어 근육 강화하는 운동 방법 여러 가지 소개해 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 꼭 찾아보세요. 네, 그러면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운동 방법들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모형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 오른발이 아프다 그러면 오른발을 왼발 무릎에 이렇게 탁 올려놓고요. 양반다리 하듯이. 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발가락을 말아쥐고 꺾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 당겨주세요. 내 쪽으로, 몸 쪽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주고 왼손으로는 뒤꿈치를 이렇게 밀어주세요. 뒤꿈치를 밀고 앞꿈치는 당기고 그러면 종아리가 하고 발바닥이 같이 한꺼번에 시원하게 늘어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그 자세에서 왼손을 살짝 떼서 발바닥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러면 거기 빳빳한 힘줄 같은 조직이 하나 만져질 건데요. 그게 바로 족저근막이에요. 그게 너무 뻣뻣하니까 찢어지고 손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를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손가락 엄지로 해도 되고요. 손가락 옆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쭉 뒤꿈치부터 앞꿈치 쪽으로 쭉쭉 약간 아플 때까지 압을 가해서 세게 눌러주셔야 돼요.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 늘어나면서 좋아집니다. 이 스트레칭을 할 때 족저근막의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족저근막이 부드럽고 정상이라 그러면 이 스트레칭 한다고 아프지 않아요. 통증이 있다면은 비정상입니다.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참을 만한 정도의 통증이라면 그냥 참고 하세요.
너무 찢어질 듯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급성 손상 및 급성 염증이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서 그때는 하지 말고 좀 쉬세요. 그럼 며칠 지나면 그 통증이 좀 가라앉거든요. 그런 다음에 너무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살살 시작해서 참을 만한 통증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은 서서히 이제 통증이 없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종아리 스트레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스건이 뒤꿈치에 부착을 해서 발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이 뻣뻣하고 타이트하다, 단축돼 있다, 부드럽지 못하다 그러면은 족저근막에도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벽 미는 운동이라든지 계단에 서서 뒤꿈치를 천천히 늘어뜨려서 종아리를 시원하게 늘리는 그런 동작들이 족저근막염 환자들한테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족저근막염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몇 년 동안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았는데도 안 낫는다, 몇백만 원어치 치료를 받아도 안 낫는다라는 분들 너무너무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 제가 병원에서 이런 운동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잘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드린 이런 운동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운동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 효과는 그때뿐이고 또 금방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굳이 병원 가지 않아도 저절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시기 전에 이런 운동 꾸준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이렇게 해도 안 낫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족저근막이 너무 병적으로 타이트하신 분들이라든지 아치 문제로 아치가 너무 높거나 낮은 분들, 또 지방 패드 위축증후군이라고 해서 지방이 너무 얇아져서 발바닥이 얇아져서 충격 흡수가 안 돼서 아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감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안 낫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병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맨발 걷기를 절대 하면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요. 특히 상처가 났는데도 모르고 계속 걷다가 막 감염이 되고 그러면은 절단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자신의 발 상태에 맞춰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옛날에는 만보 걷기인데 트렌드가 유행이 조금 맨발 걷기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맨발 걷기는요, 발 건강을 위해서 좀 도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맨발로 걷다 보면은 발에 조금 더 많은 힘이 들어가고 발가락 하나하나에도 더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발에 많이 의존하면서 발의 근육이 약해져 왔다면은 맨발로 걸으면은 발이 조금 더 자극이 되니까 발에 있는 근육들, 풋코어 근육들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연의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평생 신발의 깔창, 신발 바닥만 느끼고 살던 발에게 자연의 다양한 이런 느낌들, 감촉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감각을 좀 깨우는 효과도 있고요. 또 울퉁불퉁한 노면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버티다 보면요, 균형 감각도 훈련이 되고 반사신경도 더 자극이 되는 그런 효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맨발 걷기를 시작하시기 전에는요, 충분한 준비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발이 생각보다 약해져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작하시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 운동, 그리고 풋코어 근육 강화 운동으로 발을 어느 정도 단련을 시키고 준비를 시키고 나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막 만보씩 걸으려고 하시면 당연히 안 되고요. 맨발 걷기는 많이 걷기보다는 자연을 좀 느끼면서 균형 감각도 좀 키우고 그런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맨발 걷기를 처음부터 많이 걸으려고 하시지 말고요. 처음에는 조금씩 걸어보면서 발이 어디 아픈 데 없는지 확인해 가면서 이제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걸으실 때는 잘 정비된 안전한 길을 걸으시고요. 다치지 않도록 앞을 잘 살피면서 걸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걷고 나서는 상처가 생기지 않았는지 깨끗하게 씻고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맨발 걷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건강이 좋아졌다라는 분들 참 많으시고요. 특별한 부작용이 없고 너무 좋다.
수면도 좋고 여러 가지 좋아졌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은 계속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 들어서 맨발 걷기가 너무 유행하다 보니까 발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무리하게 맨발 걷기를 따라 나섰다가 여러 가지 발 질환이 악화된다든지 통증이 더 심해졌다든지 라고 한다면 그것은 맨발 걷기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에 여러 가지 질환이나 변형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게 발바닥이 얇아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지방패드 위축 증후군이라고 해서 원래는 발바닥 밑에요 1cm 정도 이상 두툼하게 지방층이 있어요. 그게 내재되어 있는 발의 자연적인 쿠션이거든요. 그게 빵빵하게 있어야 충격을 흡수하고 발이 안 아픈데, 그런데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이 지방패드가 위축이 되면서 얇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심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바닥이 너무 얇아져 있는 분들은 충격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충격이 그대로 다 뼈와 근막과 이런 데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심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쿠션 좋은 신발을 신고 걸으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맨발로 걷게 되면은 더 많은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족저근막염이나 지간신경종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요, 맨발로 걷게 되면은 신발의 보호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극 증상들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평발 또는 무지 외반증 이런 변형이 있으신 분들은요, 맨발로 걸었을 때 그 발이 더 이렇게 퍼지는 힘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발이나 무지외반증이 조금 더 악화되는 쪽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괜찮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변형의 정도가 심하다라는 분들은 맨발 걷기가 오히려 좀 그런 변형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걸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를 절대 하면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요. 특히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발바닥에 감각이 떨어지신 분들 있어요. 그러면 발에 상처가 나도 잘 모르거든요. 상처가 났는데도 모르고 계속 걷다가 막 감염이 되고 그러면은 절단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당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원인으로 신경이 둔해지신 분들, 마비가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좋으신 분들, 특히 동맥이 막혀가지고 발이 좀 차가우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도 한번 상처가 생기면 잘 낫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맨발 걷기가 금기인 분들, 내지는 맨발 걷기를 해봤더니 나는 너무 발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신발 신고 걸으세요. 신발 신고 매일 30분씩 걷기를 해도 여러 가지 건강이 좋아지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맨발로 자연을 느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신발 신고 걸으신 다음에 쉬실 때, 휴식을 취할 때 맨발로 그냥 이렇게 바닥을 느껴보는 것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맨발 걷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맨발로 등산을 해도 전혀 문제 없다, 좋기만 하다 라는 분들은 그만큼 몸이 건강하고 발도 튼튼하신 거니까 계속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신의 발 상태에 맞춰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은 특히 여성분들한테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폐경기 후에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뼈가 급속도로 나빠지게 됩니다. 폐경 후 한 3년, 5년 사이에 골밀도가 급속도로 이렇게 미끄럼 타고 내려가는 것처럼 빠르게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낙폭을, 떨어지는 것을 최대한 완만하게 떨어지게 해야 됩니다. 네, 무병장수를 위해서는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형외과 의사로서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그건 바로 뼈 건강과 근육 건강입니다. 뼈 건강과 근육 건강은 공통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약해지기 마련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처럼 갑자기 확 나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 서서히 나빠지게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내 뼈는 겉에서 보면 그대로 있는 것 같죠? 근데 사실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뼛속에는 파골세포라는 게 있고 조골세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파골세포는 오래된 낡은 뼈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조골세포는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건물도 오래되면 인테리어를 새로 하잖아요. 그러면 오래된 거를 철거하는 철거반이 바로 파골세포고요. 새로 인테리어를 해주는 게 조골세포의 역할입니다. 이 두 가지 세포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밸런스가 맞아야 새로운 뼈가 튼튼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균형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파골세포는 계속 열심히 일을 해서 파먹고 다니는데 새로운 뼈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뼈는 서서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의 골 밀도라는 것은요, 20대 중후반 정도의 최고치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금 유지하다가 30대 중후반부터는 서서히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 골밀도 감소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골감소증이라고 하고, 더 많이 떨어지면 골다공증, 뼛속에 구멍이 많이 생긴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뼈 건강 관리법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어린아이 때부터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전적으로 뼈가 어느 정도 골밀도가 정해져 있기는 하거든요. 왜 가족력에 따라서 우리 집안은 뼈가 튼튼해 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태어날 때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뼈의 최대 골밀도가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이 최대 골량에 내가 도달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고 야외에서 줄넘기라든지 햇볕을 받으면서 축구하고 농구하고 이렇게 뛰어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뼈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들이고요. 반대로 집 안에서 이렇게 스마트폰만 하고 요즘 게임만 하고 또 뭐 패스트푸드만 먹고 콜라 사이다만 많이 먹고 이런 생활을 많이 하면 내가 유전적으로 타고난 그 최대 골량에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성인기에는요, 최대치에 달한 골량을 최대한 오랫동안 끌고 가야 돼요. 이게 빨리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몸에 나쁜 것들, 뼈 건강에 해로운 것들을 최대한 피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지나친 음주와 흡연은 무조건 안 좋고요. 또 재밌는 게 카페인을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커피를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이 소변으로 칼슘이 너무 많이 배출이 되게 돼요. 그래서 지나친 커피도 좋지 않고, 또 하나 지나친 체중 조절, 지나친 다이어트도 뼈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뼈가 튼튼하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무게감으로 눌러줘야 돼요. 이게 묵직하게 눌러줘야 우리 몸의 뼈가 계속 내가 튼튼해져야 되겠구나라는 자극이 있어야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몸이 너무 가볍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몸이 왜소하고 마르신 분들이 골다공증에 걸리실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골다공증은 특히 여성분들한테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폐경기 후에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뼈가 급속도로 나빠지게 됩니다. 폐경 후 한 3년, 5년 사이에 골밀도가 급속도로 이렇게 미끄럼 타고 내려가는 것처럼 빠르게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낙폭을, 떨어지는 것을 최대한 완만하게 떨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도 소리 소문 없이 약해지거든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뼈가 약해져도 알질 못합니다. 그래서 중년기에는 한번 골밀도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죠. 뼈에 좋은 거 뭐죠? 칼슘, 비타민 D, 그 다음에 단백질도 중요합니다. 뼈의 구성 성분이 단백질과 칼슘 같은 무기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섭취해 주셔야 되고, 야외 활동으로 비타민 D도 충분히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근육 강화 운동, 그리고 균형 감각 운동을 통해서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죠.
노년기에 들어서 낙상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면요. 그걸 이제 골다공증성 골절이라고 하는데요. 골다공증성 골절은 한 번으로 끝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전신의 뼈가 다 같이 골다공증이 오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한 번 부러진 건 나았지만 또 넘어져서 또 다른 데가 부러지고 또 다른 데가 부러지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어르신들 이게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받더라도 몇 개월 동안 침상에서 요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근육이 쫙 빠지면서 1년 이내에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낙상사고 예방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근육이 연금보다 귀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운동을 하지 않으면요, 근육은 30대 중후반 이후로는 1년에 약 1%씩 저절로 줄어들게 됩니다. 근육 운동을 하면요, 근육에서 200가지가 넘는 좋은 물질들이 나와서 몸의 전신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좋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이라고 부릅니다. 네, 여러분, 근육이 연금보다 귀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육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근육은 움직임의 원천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고, 운동을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 이유는 당과 지방을 태워서 우리 몸에서 바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근육이 많으면 그냥 단순히 무식하게 힘이 센 게 아니라 삶의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또 근육 운동을 하면요, 근육에서 200가지가 넘는 좋은 물질들이 나와서 몸의 전신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좋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다라고 해서 마이오카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이오카인들이 전신 건강에 이로운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참 좋겠죠. 하지만 근육은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 이유는요, 근섬유는 지속적으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해요. 그래서 오래된 근육 섬유는 없어지고 새로운 근육 섬유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근육의 자동적인 재생 능력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으면요, 근육은 30대 중후반 이후로는 약 1년에 약 1%씩 저절로 줄어들게 됩니다. 1년에 1%니까요. 30년이 지나면 30%죠. 그러면 60세가 되면 내가 30대 때 근육량에 비해서 3분의 1이 줄어드는 거예요. 최근에는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도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면 질병으로, 질환으로 진단을 합니다. 네, 우리가 근감소증을 의심할 수 있는 신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육이 줄어드니까 체중이 갑자기 줄어든다든지, 어느 날 보니까 나의 팔다리가 너무 가늘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근감소증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근육이 약해지면 팔다리에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에 힘이 없으니까 무거운 걸 들기도 좀 어려워지고, 또 예전과 달리 손의 악력도 떨어져서 병을 돌렸다는 뚜껑을 따는 것도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에 힘이 떨어지니까 계단 오르기도 어려워지고, 또 심한 경우에는 보행 속도도 느려져서 신호등 바뀌기 전에 건널목을 건너는 것도 좀 아슬아슬해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근감소증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네,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젊은 분들의 전유물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껏 헬스장 가서 제대로 운동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꼭 한번 가서 한번 배우고 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운동도 다 배우고 하면 훨씬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고요. 운동 효과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헬스장 가시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집에서도 사실은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요. 스쿼트 운동이 좋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건데요. 그냥 하시기 어려우신 분은 의자를 뒤에다가 놓고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났다,
앉았다가 일어나다,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났다를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여러분 벽에 기대서 앉는 거 혹시 아세요? 이렇게 벽에 마치 투명한 의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벽에 등을 딱 기댄 채로 다리는 90도 정도 유지하면서 1분 동안 버티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처럼 하는데 이거 1분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 꾸준히 하시면 다리가 돌덩이 되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종아리 근육을 위해서는 까치발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거를 자주 반복해 주시는 것도 하체를 튼튼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수명이 길어지면서 발이 아프신 분들도 참 많아지고 발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는데요. 100세 시대의 두발 혁명, 이 책에는 어떻게 하면 두 발을 100세까지 튼튼하고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지 그 비법들을 알차게 담았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두 발로 걷는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